서연아, 내가 빌게. 제발 이혼만은 말아줘. 결혼식장에서 남편이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외쳤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 후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집 8 어르신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식사부터 생활까지 전부 제 아내가 책임질 겁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죠. 사회자는 당황하며 제게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미소 지으며 딱 3마디를 던졌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하찮게 여겼던 며느리 하나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KM그룹을 어떻게 뿌리째 흔들게 될지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황혼의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되는 그녀의 짜릿한 복수극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윤서연.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설날을 하루 앞둔 섣달 그 쇳날 밤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가족들이 모여 온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워야 할 밤이었죠. 하지만 제게 그날 밤은 고작 3일 된 제 결혼 생활에 그어진 첫 번째 상처이자 가장 깊은 흉터가 되었습니다. 불과 3일 전 저는 민준 씨와 함께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직 잉크 냄새도 가시지 않은 혼인관계 증명서가 선명했죠. 강남구청을 나서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민준 씨는 제 손을 굳게 잡고 말했죠. 이제 나도 아내가 있는 남자네. 저는 웃었습니다. 29살 처음으로 아내라고 불리는 그 순간 심장이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양가 식구들은 한남동에 위치한 시댁의 저택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3층짜리 하얀색 저택, 윤이 나는 검은색 철제 대문,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넓은 거실 중앙에는 자개로 장식된 커다란 원형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듯 차려진 음식들, 갈비찜, 잡채, 대하찜, 정갈하게 부쳐낸 삼색전, 그리고 갓 쪄낸 떡까지. 음식 냄새와 TV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 소리가 어우러져 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오른쪽에 그리고 제 왼쪽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는 비녀를 꽂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인자해 보였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서 단 한 번도 진짜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아가 어서 먹으렴. 여긴 이제 내 집이니 사양할 것 없다. 박 여사님은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와 함께 제게 갈비찜 한 점을 집어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적당히 미소 짓고 나긋나긋하게 말하고 양가 어른들께 빠짐없이 술을 올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찻잔을 들 때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은 바로 그 대하찜 접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22살인 시누이 민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제멋대로인 아이였죠. 민지는 턱을 캐채 제 앞에 놓인 대하찜을 보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새언니, 나 새우 먹고 싶어. 제가 젓가락을 들어 한 마리 집어주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새우 껍질 알레르기가 있어서 직접 까줘야 한단다. 안 그러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든. 이제 한 식구가 됐으니 동서 하나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느려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죠. 양가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가볍게 건드리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새우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이 손에 묻어 미끌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붉은 껍질을 한 겹 한 겹 벗겨내 하얀 속살을 민지의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언니.
민지는 웃었지만 새우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사촌 언니에게 보란 듯이 말했죠. 새언니가 새우 진짜 깨끗하게 까네. 저는 두 번째 새우를 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은 이미 기름 범벅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기념하며 예쁘게 받았던 네일 아트가 엉망이 되었죠. 일곱 번째 새우를 까고 나서야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단 한 조각도 입에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민준 씨의 누나, 즉 큰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직접 까먹어. 몇 마리 안 되는데.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새언니가 좋아서 해주는 건데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가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까줄 수 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제가 처음으로 제 자존심을 제 손으로 짓밟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윗사람 아랫사람 가릴 줄 알고 시집 왔으면 시댁의 규율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규율. 8번째 새우를 닦았을 때 민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새언니,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 가서 씻고 와야지. 보기 역겹잖아. 순간 식탁의 모든 소음이 대섰습니다. 아버지가 술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민지의 그릇을 보았습니다. 정성껏 껍질을 깐 8마리의 새우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안 먹을 거니? 저는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냥 언니가 까주나 안 까주나 시험해 본 건데 그 말의 모든 글자가 제 귀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상에 내리쳤습니다. 윤서연,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니? 동서새우 몇 마리 까주면서 그렇게 인상을 써? 어머님,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민준 씨가 나서려 하자. 넌 가만히 있어.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네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잖니? 그리고는 제게로 고개를 돌려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이제 겨우 3일 지났는데 벌써부터 시댁을 우습게 봐. 내 부모가 며느리 도리를 그렇게 가르치던 그 말은 보이지 않는 따귀처럼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치다니요? 박 여사님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토를 다는 며느리가 더 지나친 거 아닙니까?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박 여사님은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분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 씨도 제 아버지도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 손바닥보다 느렸습니다. 짝! 샹들리에와 매화 장식이 가득한 방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뜨거워졌습니다. 귀가 멍멍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가 돌아간 자세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여전히 새우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나는 지는 것이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죠.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순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네가 지금 뭘 잘했다고 웃어? 저는 물티슈로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섣달 그 쭌날 밤에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만해. 저는 부드럽게 그 손을 빼냈습니다. 민준 씨, 내 가방 좀 갖다 줘요. 그는 멍한 표정이었지만 제 말대로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 윤서연입니다. 지금 바로 한남동 7번지로 와주세요. 혼전 계약서와 공증받은 서류 전부 챙겨서요. 네, 지금 당장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전화한 거니? 제 변호사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그게?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조금의 미련도 없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방금 어머님이 양가 부모님 앞에서 저를 폭행했어요. 그 행위만으로도 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신이 서명한 혼전 계약서에 따라 당신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경우 이 결혼은 즉시 파기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위자료 500억 원과 결혼 선물 명목으로 제게 증여한 KM그룹 주식 15%를 포기해야 할 겁니다. 시아버지 김 회장님의 손에서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감히요. 밖에서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 소리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 씨 가문의 며느리가 아니었지만 동시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순진한 윤서연도 아니었습니다. 그해 섣달 그 선날 밤, 저는 결혼을 잃었지만 제 자존심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도착했고 경찰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온 서울은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명절 전야에 재벌가의 식탁을 뒤엎은 여자로 말이죠. 그리고 김 씨 일가는 그 딱이 한 대가 얼마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그 뒷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최 변호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약 20분 후 한남동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불꽃이 터지고 있었죠. 집안의 공기는 손으로 쥐면 물이 나올 것처럼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까의 그 기세등등한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공포가 가득한 눈빛만 남아 있었죠. 시아버지 김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든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전화를 거는 듯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지는 언니 옆에 바싹 붙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제 바로 옆에 서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님이 젊은 보조원 한 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그는 짙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침착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 붉은기가 남은 제 왼쪽 뺨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지만 아주 잠시였습니다. 김 회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가 변호사인가? 김 회장님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남의 집이 지금 명절 쇠는 거 안 보이나? 예의도 없는 사람 같으니. 최 변호사님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명절 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와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들은 해를 넘겨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제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인내하는 사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기꺼이 전쟁에 뛰어들 준비가 된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혼인신고 전 양측이 서명하고 강남구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마친 혼전계약서입니다. 제오조 사망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내 윤서연이 남편 혹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할 경우 아내는 일방적으로 혼인을 파기할 권리를 가지며 합의된 금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김 회장님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폭행은 무슨 놈의 폭행이야. 그저 며느리 버릇 좀 가르치려고 손찌검 한번 한 것뿐이다. 저는 그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방금 저를 때렸다고 직접 인정하셨네요. 그는 말을 멈칫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행위는 거실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아, 내가 잠시 화를 참지 못했다. 네가 며느리인데 어미가 몇 마디 가르친 게 뭐가 그리 잘못됐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는 거니?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생을 권력에 취해 살다가 설마 했던 며느리에게 제대로 한 방 맞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호칭을 유지했습니다. 말로 가르치셨다면 제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 앞에서, 양가 친척들 앞에서 따귀로 가르치시는 건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버릇없는 것이 박 여사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죠. 제 아버지가 일어서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부인 제 딸은 저희가 곱게 키웠습니다. 제 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가르칩니다. 사부인께서는 제 딸에게 손댈 권리가 없습니다.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돈에게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응? 내가 어머니랑 다시 이야기할게.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준 씨, 아까 어머님이 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막을 수 있었나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보고 근본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 당신이 반박했나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배상금은 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결혼 선물 명목으로 윤서연 씨에게 양도된 KM그룹 주식 15%의 반환도 포기하셔야 합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미쳤어요? 따귀 한 대 맞았다고 500억을 달래요? 저는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따귀는 내 뺨만 때린 게 아니거든. 우리 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란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끝났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해졌고 차가운 강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님이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연아, 오늘 우리 집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한다. 하지만 500억은 장난이 아니고 주식은 더더욱 그렇다. 정말 이혼할 거냐? 결혼 3일 만에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이 널 뭐라고 하겠니?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세상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제가 이걸 참고 넘어가면 내일은 두 번째, 세 번째 따귀가 날아오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떨었습니다. 네가 날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냐?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제가 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 질문에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용산 경찰서에 연락해 두었습니다. 요청하시면 바로 와서 사건 기록을 작성할 겁니다. 저는 제 부모님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아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만약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엄마, 아빠는 제가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딸, 누구한테도 억울하게 당하고 살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 아빠가 지켜줄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경찰분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다시 대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소? 한 경찰관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때려서 상해를 입히는 것은 가족 간의 일이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희는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뿐입니다. 아직 음식과 술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식탁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채 남겨진 새우 접시는
이 모든 소동에 어처구니 없는 증거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그 필체를 보며 처음으로 그녀의 글씨가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저택은 모든 생기를 잃은 듯 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서연아, 내가 빌게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 모시고 너희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릴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저는 3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민준 씨 나 사랑해요? 사랑해.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를 더 사랑해요? 아니면 어머니 뜻을 거역하는 걸 더 두려워해요?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샹들리의 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3일 전 저는 이것이 행복의 상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서연아, 우리 여기서 끝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오만함이 아니라 공포가 섞인 절규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제발 이러지 마라. 나 늙어서 감옥 같은 데 가면 어떻게 사니?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과가 따기보다 먼저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최 변호사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내일 바로 법원에 소장 접수해 주시고 계약 이행을 위한 소송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요. 저택의 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은 한번 닫히면 그 뒤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다시는 열리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어릴 적 방, 낡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왼쪽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김씨 일가는 단순히 며느리 한 명을 잃는 것에서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씨 가문의 저택 철문이 등 뒤에서 차갑고 건조한 금속성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새해가 지난 서울의 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화약 냄새와 강바람만이 맴돌았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차 뒷좌석에 앉아 저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요. 뺨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속의 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만 하셨죠.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오늘 밤 아버지께서 잠 못 드실 거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익숙한 침대에 누워 늘 보던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일 전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3일 후 저는 이혼을 앞둔 채 제 옛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집에 잘 들어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널 때리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 씨,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생각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난 당신이 주관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어머님이 손을 들었을 때 당신은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나는 반응할 틈이 없었어. 아니요. 저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반응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주식도, 돈도 다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잃고 싶지 않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돈 때문에 나를 잃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침묵 때문에 나를 잃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찻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사건 기록을 남겼으니 원하신다면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여야 하니?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내가 참았으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많은 걸 참아야 했을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거라. 최 변호사님은 노트북을 열어 혼전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 계약서를 요구한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민준 씨는 웃으며 말했죠. 자기는 꼭 이혼 준비하는 사람 같아.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은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부당한 건 참을 수 없어요. 500억 원의 위자료와 15%의 주식이라는 조항은 제가 순간적인 분노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준비였습니다. 그날 정오, 김 회장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분은 서재에서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어렴풋이 사돈, 체면, 협상 같은 단어들을 들었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김 회장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새해 첫날 오후, 김 회장님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죠. 하룻밤 사이에 얼굴이 눈에 띄게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그가 낮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저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아버님, 차 한잔 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우리 집이 잘못했다는 거 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주식 문제와 500억 원은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다. 주주들이 의심할 거고 언론에서 냄새를 맡을 거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룹을 걱정하시지만 저는 제 인생을 걱정해야 합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계약서에 명시된 그대로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 달 안에 돈과 주식을 모두 처리해 준다면 소송은 취하해 줄 수 있겠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지금 제 자존심을 가지고 흥정하시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지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새해 둘째 날 저녁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인터넷 매체에서 KM그룹 새 며느리, 결혼 3일 만에 시댁 상대 소송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직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누구 이야기인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직접 사과하러 오시겠대.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뭘 어쩌자는 거죠? 네가 다시 돌아오게. 우리 분가할게. 약속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가족들과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을 용기가 있나요? 그는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맞아요. 그리고 내 이익과 그분들의 이익이 충돌할 때 당신은 누구 편에 설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날 밤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을 사귀면서 그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김씨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화해 조정안을 보내왔습니다. 300억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시 협상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식에 관해서는 시가에 맞춰 다시 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타협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주식이라면 재계에서 다른 위치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적은 돈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며느리는 함부로 가르치고 함부로 때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어요. 결국 저는 원래 계약서대로 단 1원도 깎지 않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주 후 돈이 모두 입금되었고 주식의 명의 이전 절차도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저는 법원에서 민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서명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꼭 내 편에 서는 법을 배울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그 방법을 더 일찍 배우길 바라요. 우리는 서명했습니다. 3일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늦봄에 저는 더 이상 KM그룹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여자, 윤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손에 들어온 주식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김씨 가문이 다시 맞붙게 될 또 다른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앉아 새우를 까는 며느리가 아닐 것이었습니다. 제가 KM그룹의 주주가 된 날 시장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날 아침 최 변호사님이 주식 양도 확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윤서연 씨는 KM그룹의 지분 15%를 보유하게 됩니다.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참석권, 질의권, 그리고 의안 제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선명하게 찍힌 붉은 도장을 보았습니다. 3주 전, 저는 김씨 가문의 며느리였습니다. 3주 후, 저는 그 가문의 가장 큰 외부 주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마음이 무겁지는 않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길을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달 말에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소문은 서울 재계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모두가 결혼 3일 만에 이혼한 그 며느리가 무슨 일을 벌일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심플한 흰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KM그룹 본사 15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김 회장님이, 그 옆에는 시어머니였던 박 여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그저 경계심만이 가득했죠. 민준 씨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의는 건조한 재무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듣고 메모만 했습니다. 토론 시간이 되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연 주주님, 의견 있으십니까?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 비용은 12%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3% 증가에 그쳤습니다. 경영진의 효율성 관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김 회장님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지금 뭘 암시하는 건가? 저는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가 나섰습니다. 남부지역 시장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입니다. 상세 보고서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주주입니다. 이 자리에서 즉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이 시간 후 회의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장식품으로 앉아 있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박 여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저는 돌아섰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여전히 예전 호칭을 쓰자 그녀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속이 시원하니?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네가 그저 운 좋게 내 아들과 결혼한 아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씁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었죠. 사과는 받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그룹의 활동에 더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분석팀을 고용해 프로젝트들을 재검토했습니다. 일부 불투명한 투자건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의 이익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주의 역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블랙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넌 여전히 설탕 안 넣지?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 이야기하러 부른 거예요? 아니면 옛날 이야기?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둘 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 이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제가 입 다물고 있기를 바라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 우리는 이혼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여전히 널 신경 쓰고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를 신경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제 손에 있는 주식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당신이 나서서 나를 지켜줬다면 아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법이죠. 일주일 후 이사회는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김 회장 시절의 일부 투자 결정들이 신중하지 못했으며 큰 손실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이 개입했고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결국 김 회장님은 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떠나는 날, 저는 로비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아버님,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을 너무 약하게 키운 나 자신을 원망할 뿐이다.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로 산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3일간의 결혼 생활을 그 따귀를 껍질이 벗겨진 채 남겨진 새우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빌었다면 아마 저는 여전히 한남동 저택에 사는 김씨 가문의 며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잃었겠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저녁은 먹었니?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발코니 밖을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지형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바뀌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더 많은 파도가 몰아칠 것을 알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사임한 후 KM그룹은 민감한 권력 이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사회는 임시로 부회장 한 명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지만 회장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만나자고 했고 협력 업체들은 동향을 살피려 했으며 심지어 다른 대기업 몇 군데에서는 제가 가진 지분을 팔고 다른 길을 모색해보라는 식의 은밀한 제안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매우 특별한 위치에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주식을 매각하면 큰 차익을 남기고 모든 골치 아픈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이 게임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위험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뿐 결정은 의뢰인의 몫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처럼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셨습니다. 힘들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게냐?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멀리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15%는 혼자서 결정하기엔 부족하지만 연합을 만들기엔 충분한 지분이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모든 것은 힘의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과반수를 장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맹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른 3명의 주요 주주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내 중심가 호텔의 프라이빗 룸에서였죠.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룹의 구조조정을 원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재무 투명성 확보, 무분별한 투자 중단, 그리고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그것입니다. 김씨 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김씨 일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주주들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대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즉각적인 약속은 없었지만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렵 민준 씨가 김 회장님의 뒤를 이을 회장 후보로 공식 추천되었습니다. 그는 경영 경험이 있었고 일부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의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요 주주들 만났다며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절? 감시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감시할 필요도 없어. 소문은 아주 빠르니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네가 날 지지해 줬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협력할 수 있다고 믿어. 무슨 자격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파트너로서. 저는 제 앞에 앉은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따귀 앞에서 침묵하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단력과 함께 계산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당신이 회장이 되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약속할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버지의 결정들을 포함해서 과거의 모든 재무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할 용기가 있나요? 그는 흠칫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잖아. 어려운 것과 불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저 순진하지 않게 되었을 뿐이에요. 선거는 분기 말에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후보는 민준 씨와 중립적인 주주 그룹이 추천한 외부 인사 한 명이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자 민준 씨는 가문의 전통, 계승,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후보는 아니었지만 주요 주주로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 관심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가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과 용기를 가졌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KM그룹은 전통 덕분에 존재해 왔지만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뒤처지게 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누구를 지지하는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는 KM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를 반대하지 않아서 고마워. 당신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원칙을 지지했을 뿐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어. 그 후 몇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민준 씨는 몇 가지 변화를 실행했습니다. 재무이사를 교체하고 외부 감사를 도입했으며 위험성이 큰 프로젝트 몇 개를 중단했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저는 바싹 지켜보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였던 박 여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아, 나 좀 보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널 때렸을 때 나는 정말 잘못했다. 너를 그저 남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잘못이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이 집안을 망가뜨릴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그룹은 아마 더 잘못된 길로 갔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다시 며느리로 돌아오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니까. 다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나를 원수처럼 여기지는 말아다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문득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원수로 생각한 적 없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찻집을 나오며 저는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새우를 까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에 반응만 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 사이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옛사랑의 끈이 아니라 책임감과 과거라는 이름의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거가 봉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민준 씨가 회장이 된 지 3개월 후 KM그룹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분기 보고서는 뚜렷한 수익 개선을 보여주었고 위험 투자 자산은 축소되었으며 시장은 서서히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지만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외부 감사팀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과거 계약 목록 중에 제가 이혼하기 직전에 급하게 승인된 중부 지역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제자는 민준 씨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만약 그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손실액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계약서 좀 검토해 주세요. 1시간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씨, 이 프로젝트는 리스크가 매우 높습니다. 심사 서류에 중요한 몇 가지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과된 거죠? 아마도 당시의 압박 때문이었을 겁니다. 압박. 저는 그 당시가 언제인지 알았습니다. 김 회장님이 사임하기 직전 그룹 내의 권력이 흔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와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회장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류 받구나. 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전략적인 결정이었어. 성공하면 수익이 엄청나. 실패할 경우도 감안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심사 서류에 환경평가와 기반시설 관련 자료가 빠져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서명한 거예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했어. 그러지 않으면 이사회는 나를 그저 아버지의 그림자로만 생각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회장이 된 건가요?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당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존심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언제나 그렇게 날카로워야만 하니? 저는 당연한 질문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일어나 유리창 쪽으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서연아, 난 평생을 아버지의 그늘 속에서 살았어. 처음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잡은 거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무모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당신이 자존심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무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검토하라고 지시할게. 좋아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심사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하자 일부 임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윤 부회장님은 언제나 의심부터 하시는군요.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재검토를 위해 잠정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내 제안대로 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죠.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만약 우리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달라졌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아직도 그날 밤을 기억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없이 자문했어. 만약 그날 내가 내 앞에 나서서 막아줬더라면 아마 오늘 이렇게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민준 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후 재검토 보고서 결과 중부지역 프로젝트가 심각한 법적 문제에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그룹은 대규모 소송에 직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저는 짧게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 사이에 사랑도 원망도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연결고리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혼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쉬움은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고요했습니다. 사람이 아쉬운 거냐?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아쉬운 거냐? 둘 다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에는 만약이란 없다. 선택과 결과만 있을 뿐이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오가는 차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도시는 마치 한 가족 안에서 벌어진 그 모든 풍파를 모르는 듯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프로젝트 중단을 제안했다는 이야기 들었다. 고맙다.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룹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그저 복수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저는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권력 다툼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프로젝트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과거가 완전히 잠들지 않는 한
미래는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중부지역 프로젝트가 취소된 후 겉으로 KM그룹은 드물게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언론은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고 주가는 안전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도 더 이상 저를 경계의 눈빛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이 단지 수면 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의 어머니 박 여사님이 급성 고혈압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혼했지만 저는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적인 호칭은 쉽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저는 코트를 걸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7층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가 벽에 기댄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빼쑥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상황은 어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리적 쇼크에 고혈압이 겹친 거래. 위험하진 않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전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가 그래도 와줄 줄은 몰랐다. 소식 듣고 와봤어요. 그녀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 아버님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걸 겪고 나니 내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걸 알겠더구나.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원망하니? 저는 그녀가 잡고 있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널 때린 날 나는 그저 집안의 기강을 잡는다고만 생각했다. 그 딱이 한 대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 어머님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평생 명령하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저는 단지 고개 숙이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인정하듯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병실을 나왔을 때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온 거예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서연아,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물어봐요. 만약에 결혼식 전에 어머니가 사과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민준 씨, 문제는 단지 사과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어디에 서 있기로 선택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팽팽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회장이 된 게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한테 증명하고 싶어서였다라는 걸 깨달았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 때문에요? 응,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걸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순간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한테 증명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돼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나 봐. 며칠 후 박 여사님은 퇴원했습니다. 퇴원하기 전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할 이야기가 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내 아버님과 이야기했다. 남은 지분을 일부 정리하고 완전히 은퇴하실 생각이래.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이제 지치셨단다. 그리고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만약 김 회장님이 지분을 매각한다면 그룹의 권력 구조는 크게 변할 것이었습니다. 너한테 묻고 싶다.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지분을 사들일 생각은 없니?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계산할 힘도 없다. 그저 우리 그룹이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상의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지분을 더 사들이면 발언권이 매우 커질 거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과 더 깊이 엮이게 되는 거야. 저는 두 분의 마음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김 회장님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다고 어머님께 아버님께서 지분을 매각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았다. 이제는 쉬고 싶구나. 제가 그 지분 일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집안과 엮이는 게 두렵지 않으냐. 저는 아버님 댁을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전략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너는 정말 그날의 새댁이 아니구나. 그날의 따귀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사과가 아프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원망은 있겠지만 그날의 일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은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추가로 5%의 지분을 매입했습니다. 제 지분율은 20%로 올랐습니다. 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자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민준 씨가 그날 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주 큰 걸음을 내디뎠구나. 네, 어디까지 갈 생각이야?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요. 전화가 끊기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가벼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건에 반응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도적으로 제 위치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멀리 나아갈수록 권력은 단순히 지분율 숫자가 아니라 감정과 이성,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는 제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라는 지분율은 서류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KM 그룹 내에서 제 위치를 명확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를 탐색하는 눈빛으로 보던 사람들은 이제 저와 대화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이사회는 더 이상 저를 이혼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권력의 한 축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압박감도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씨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십니다. 무슨 안건이죠? 경쟁사인 흥성그룹과의 합병 제안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흥성그룹은 수년간 직접적인 경쟁 상대였습니다. 만약 합병한다면 KM그룹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겠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따를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5층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는 이전의 어떤 회의보다도 팽팽했습니다. 민준 씨와 이사회 임원들 외에 흥성그룹의 대표단도 와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역 최고의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계략적인 조건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경영권 이전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흥성그룹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합병 후 회장직은 양측이 교대로 맡게 될 겁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제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최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 크지만 경영권 통제 조항이 매우 민감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담한 행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 불투명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는 민준 씨와 흥성그룹 대표가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나눈 내부 회의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민준 씨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양보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에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자료가 진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안건을 올리기 전에 흥성그룹과 단독으로 만났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죠? 전부 다 말하면 이사회가 처음부터 반대했을 테니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룹 전체를 걸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회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당신이 회장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가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쳤습니다. 서연아, 넌 언제나 내 동기를 의심하는구나. 당신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난 그저 KM그룹이 더 강해지길 바랄 뿐이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강해진다는 것이 맹목적이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넌 절대로 날 믿지 않는구나. 믿었던 적이 있었고 그 대가를 치렀죠.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회의록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만약 이 조건들을 수정하지 않고 이 거래를 계속 진행한다면 저는 반대 투표를 요청할 겁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날 압박하는 거구나. 공동의 이익을 지키는 겁니다. 그는 등을 돌려 유리창 밖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네가 점점 냉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만약 냉정하다는 것이 감정이 이성을 가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면 네, 맞아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가혹한 것일까 자문했지만 이내 새우 접시와 따귀 그리고 그의 침묵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합병을 결정하는 이사회는 일주일 후에 열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안서를 다시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먼저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경영권 양보 수준을 낮추었습니다. 제 발언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확장을 지지하지만 그룹의 자율성과 맞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저는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투표는 팽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수정된 조건으로 거래가 통과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요구한 대로 수정했어. 인정하죠.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에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같은 배를 타고 있으면서 서로를 마주보지 못하는 두 사람 같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며칠 후 합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외롭게 살지는 마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제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나 봅니다. 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약간의 한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 합병 이후 KM그룹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관계가
무엇으로 변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모든 결정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요. 흥성그룹과의 합병은 거의 2달간의 협상과 조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KM그룹의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가는 상승했고 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며 기사들은 연일 새로운 회장의 비전을 칭송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은 신문 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이름은 단지 개혁을 지지하는 주요 주주로서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합병 후 3주, 첫 번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팀에서 흥성그룹 측이 계약 전에 완전히 공개하지 않은 잠재 부채를 발견했습니다. 액수가 작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왜 이 부채가 실사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까? 마침내 제가 재무 담당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기술적인 오류에 대해 빙빙 돌려 설명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부록 7번,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요? 계약 직후부터. 저는 굳었습니다. 그런데 왜 즉시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죠? 내부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싶었어. 저는 그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은 또다시 숨기는 길을 택했군요. 숨긴 게 아니야. 아직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뭐가 다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론에서 먼저 발견했을 때 그 파장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일부 임원들은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투명성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공식 발표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넌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구나. 이유가 있을 때만 양보하죠. 난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숨기는 것을 기반으로 한 안정은 진짜 안정이 아니에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네가 왜 우리 가족 안에서 머물 수 없었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가 나간 후 주가는 2거래일 동안 소폭 하락했다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은 투명성을 높이 평가했지만 그룹 내부는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제가 회장의 권력을 약화시킬 정도로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그룹은 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지지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설 때 일부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민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언니, 혹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혼 후 민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언니 아직도 새우일 때문에 저 미워하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오래전 일이잖아. 미안해요. 민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넌 아직 젊어. 민지는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우리 집 정말 많이 변했어요. 아빠는 이제 자리도 없고 엄마는 전보다 약해지셨어요. 오빠는 항상 긴장해 있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언니, 혹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뭘? 다시 우리 새언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전 그저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너지고 말고는 나 한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야. 카페를 나오며 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켰지만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월초 아침, 국세청에서 KM그룹의 합병 전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언론은 전체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님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군요. 누군가 뒤에서 부추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흥성그룹을 그리고 불만을 품은 주주들을 생각했습니다. 조사는 며칠간 계속되었고 서류들은 샅샅이 검토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국계 투자 펀드에서 제안을 받았어. 그가 말했습니다. 내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이고 싶어 해.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 제안을 저한테 전달하는 건가요? 그냥 네가 알았으면 해서 제가 팔기를 바라나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남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그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이해했으면 해서. 만약 네가 떠나면 나는 중요한 균형추를 잃게 돼.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없으면 당신을 통제할 사람이 없을까 봐 두려운 거군요. 아마도. 그 솔직한 대답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유리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 도시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우리는 서로 닿지 않은 채 나란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팽팽한 거리는 없었습니다. 세무조사는 결국 심각한 위반 사항 없이 끝났습니다. 그룹은 큰 파도를 하나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더 높은 곳에 설수록 바람은 더 거세진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잔치상 앞에서 따귀를 맞던 새우 까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어만 하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그룹의 폭풍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은 외부에서만이 아니라 어쩌면 제 심장 바로 그 안에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무조사 이후 KM그룹은 잠시 큰 파도를 넘고 안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빛 하나하나, 비공개 회의, 그리고 더 이상 진심으로 따뜻하지 않은 악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언급했던 외국계 투자 펀드는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제 지분 20% 전체를 시장가보다 30%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공식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면 모든 복잡한 일에서 벗어나 수천 명 직원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다 읽고 나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팔면 내 마음의 짐은 덜겠구나. 아버지는 반대로 물으셨습니다. 짐을 덜고 싶으냐?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키고 싶으냐? 저는 두 분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두려워서 팔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붙잡고 싶지도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3일짜리 며느리로 저택을 나온 순간부터 김씨 가문 외부의 최대 주주가 되기까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고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선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던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제안서 받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네가 팔면 나는 강력한 동맹을 잃게 돼. 하지만 의무감 때문에 네가 남아있기를 바라지는 않아. 그럼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그룹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비로소 투명성이 약점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 네가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의 압박들에 직면하게 될 거야. 예전의 길로 돌아가는 게 두려워.
나 혼자서는 충분히 강하지 못할까봐 두려워. 그 말은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제 생각보다 빨리 터졌습니다. 중립그룹에 속해 있던 한 주요 주주가 갑자기 자신의 모든 지분을 바로 그 투자 펀드에 매각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그 펀드는 KM그룹 지분의 거의 25%를 확보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20%까지 그들에게 넘어간다면 그들은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전례 없이 팽팽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투자 펀드는 제가 7일 이내에 계약하면 매입 가격을 더 올려주겠다는 추가 제안을 보내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이 분석했습니다. 만약 매각하시면 큰 수익을 얻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통제권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박 여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전보다 더 희끗희끗해져 있었습니다. 소식 들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옛날에 나는 권력이란 모든 것을 내 손 안에 꽉 쥐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네 아버님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보고 나서야 잘못된 방식으로 쥐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더 빨리 흩어지게 할 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너는 떠나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 아무도 널 탓하지 않을 게다.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파도를 감당해야 할 거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외부 사람이 이 집에 들어오는 건 손님으로 오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저를 오랫동안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저는 유리창 옆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이익과 책임감 사이에 희미한 경계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방금 정보 받았어. 그 펀드가 지배권을 잡으면 정관을 바꾸려고 한대. 그럴 거라고 예상했어요. 서연아, 널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남으면 우리가 균형을 지킬 수 있어. 제가 떠나면 당신은 혼자 싸워야 할 거고요. 저는 그의 긴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할 때 침묵했던 적이 있었지. 이번에는 침묵하고 싶지 않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순간에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짧은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언론과 주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지분 매각 제안을 거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전환기에 있는 KM그룹과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안도감이 역력했습니다. 투자 펀드는 즉시 실망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 목소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 방금 아주 큰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후회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룹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금융 세력들 간의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할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너 혼자 서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되었고 그 책임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를 시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분 매각을 거절한 후 저는 단 하루도 평온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투자 펀드는 더 이상 제게 직접 접근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포럼에는 온갖 소문이 돌았습니다. KM그룹의 합병 과정이 불투명했다, 경영진이 분열했다, 내부 통제가 상실되었다는 등 주가는 심하게 요동쳤고 이사회는 연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압박감은 폭풍전야의 공기처럼 무거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투자자 간담회를 열어 장기 전략을 발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나섰습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론 대응은 수면 위의 일부일 뿐, 수면 아래에서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최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연 씨, 그 펀드가 중개회사를 통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얼마나요? 약 3% 정도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합치면 30%에 육박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30%는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에 충분한 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안이 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접 더 매입하시거나 우호적인 전략적 파트너를 찾아 추가 매입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재 20% 지분에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더 매입하려면 대출을 받거나 자산을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더 사야 할까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큰 도박을 하는 거다. 알고 있니? 알아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면 아빠 엄마는 막지 않으실 거죠? 저는 마음이 든든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무거운 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민준 씨는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도 그들이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자금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넌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제가 더 살 거예요. 그가 굳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 감수할 거예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만약 실패하면 넌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해. 위험에는 익숙해요. 하지만 이번은 달라.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이번에는 단순히 명예가 아니라 네 전 재산이 걸린 문제야.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당신 집을 나온 날 저는 제 명예를 걸었어요. 그것에 비하면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는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여러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와 일부 개인 투자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권력 게임에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은 그룹 간의 지분 경쟁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익숙한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서연 씨, 너무 멀리 가고 계십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제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너무 강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을 기쁘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이 넘어가 몇 초간 조용하더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결의가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장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일부 중립적인 주주들의 협력으로 우리는 우호 지분율을 5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투자 펀드는 지분 매입을 중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식적인 숫자가 확인되었을 때 저는 회의실에 앉아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앞 테이블에 손을 짚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냈어.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거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빚을 졌어. 빚질 필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내 편에 서주지 못했기 때문에 빚을 진 거야. 그 말이
텅 빈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 과거는 고칠 수 없어요.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며칠, 시장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언론은 치열했던 지분전쟁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위에 대출 계약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야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저 자신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자문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의 문자였습니다. 주말에 밥 먹으러 오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와 전략들 사이에서 저에게는 여전히 돌아갈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그해 섣달 그 전날 밤처럼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분 전쟁 이후 KM그룹은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눈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혼한 며느리도 단순히 주요 주주도 아닌 그룹의 균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권력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꾸로 자신을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도요. 지분 매입을 위한 대출금은 제게 경고처럼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자가 작지 않았기에 저는 다음 행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막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저는 민준 씨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등을 보인 채 유리창 옆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제가 앉기도 전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전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네가 부회장으로서 전략기획 부문을 맡아 경영에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굳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아주 진지해. 저는 의자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왜죠? 네가 능력을 증명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양극단에서 서로를 견제하며 서 있기를 원치 않으니까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 관계는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결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제가 경영진에 합류한다면 저는 더 이상 감독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마음은 어떻니?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게냐? 너무 깊이 휘말려서 일과 감정 사이의 경계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경계선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네가 직접 그어야 하는 거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 단계 더 올라서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지위 때문이 아니라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민준 씨와 그리고 과거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틀 후 저는 그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제가 말하자 민준 씨의 눈빛이 순간 밝아졌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사회에서 공식 발표하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지했고 어떤 이들은 경계했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저는 단상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직위 때문이 아니라 주주와 그룹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투명성과 효율성을 약속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환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도전은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전략기획 부문은
향후 3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 결정은 많은 부서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 고참 이사는 회의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윤 부회장님,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시장은 우리가 느려지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일은 저를 쉴 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많은 밤, 저와 민준 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단둘이 남았을 때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감사함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묻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을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이 놀랍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제 심장을 작게 흔들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보호받지 못해서 끝났어요.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예전과 같을 수는 없어요. 나도 변했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널 압박하고 싶지는 않아. 그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조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당신도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뒤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한가 봐. 아마도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업무 압박에 저는 그 질문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우리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 둘 다 아직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힘들지 않니? 조금요. 네가 너무 많은 걸 희생할까 봐 걱정이다. 저는 3일 동안 끼었던 결혼 반지가 있던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선택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기를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됐다. 저는 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권력에, 인정에,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관계에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 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들처럼 빛났습니다. 저는 그 해의 섣달 90날 밤으로부터 아주 멀리 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결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히 지분이나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제 심장의 문제라는 것을요. 제 인생 가장 어려운 결정이 회의실이 아닌 아주 평범한 어느 오후에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투자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검토하던 중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심장 통증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알릴 경황도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복도에 앉아 두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빠가 서재에서 쓰러지셨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고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지분, 모든 전략이 순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2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셨지만 저를 보고 애써 웃으셨습니다. 뭘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니? 아빠 때문에 놀랐잖아요. 아버지는 작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보다. 아버지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은 온화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부회장 됐다는 이야기 들었다. 네, 행복하니?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세요? 지난 몇 달간 네가 마르고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기 때문이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빠는 네가 괜찮은지 묻는 게 아니다. 행복한지 묻는 거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아버님 입원하셨다는 소식 들었어. 지금 병원 아래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올라와요. 그는 따뜻한 죽을 들고 왔습니다. 좀 먹어. 저는 아주 오랜만에 계산 없는 순수한 관심을 느끼며 그를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잃을 뻔한 적이 있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기분 알아.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것이 옳다는 뜻은 아니야. 그 말은 저에게 그해 섭달 그십날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항상 싸우는 자세로만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퇴원하셨습니다. 의사는 업무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신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생선살을 발라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위해 하는 거니?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를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폰이 빛났습니다. 민준 씨의 문자였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해요. 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싶어. 저는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여전히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게 될 거야. 확실해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건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 돌아봤을 때 너와 나 자신을 모두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고 싶지 않아. 제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표 냈어요? 아직. 네, 의견을 듣고 싶었어. 제가 당신을 대신해서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내게는 영향력이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준 씨, 만약 압박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물러나는 거라면 그건 옳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물러나는 거라면 저는 지지해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생각 좀 더 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영회의에서 민준 씨는 직접적인 경영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전문 경영진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장기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이 이전처럼 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물러나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모든 권력을 혼자 쥐고 있지는 않을 거야. 좋은 결정이에요. 그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어. 저는 그가 무엇을 물을지 알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어떤 조건으로요? 존중과 투명함, 그리고 우리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게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저는 침묵했습니다. 새우 접시, 따귀, 병원, 회의실,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차를 내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에 앉았습니다. 만약 제가 민준 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부드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 자신을 잃지만 않는다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선택은 자존심 때문도 동정심 때문도 아니어야 한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 인생 가장 큰 결정은 지분이나 직위가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믿을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나 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에게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우리는 필요한 회의 외에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은 계속되었고 구조조정 계획은 진행되었으며 시장은 여전히 변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성과 심장 사이에 또 다른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그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무실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시작했던 날들처럼 호수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였습니다. 민준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예전처럼 마실 거지?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물결이 이는 호수를 바라보다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기 때문이야. 어디서 잘못했는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침묵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어. 어머니 앞에서 널 지켜주지 못했던 게 잘못이었고, 널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던 게 잘못이었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은 알아. 만약 한 남자가 자기 여자의 편에 서줄 용기가 없다면 그는 그녀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이 또 온다면 다르게 행동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제가 왜 믿어야 하죠? 널 한번 잃어봤으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는 더 이상 약속만으로 만족하는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말해봐. 첫째, 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있어서 비밀은 없어야 해요. 절대적인 투명성, 동의해. 둘째, 저와 당신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당신은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해요. 그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 셋째,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서두르지 않아요. 결혼도 공식 발표도 없이 그저 처음부터 다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받아들일게.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더 이상 차가운 거리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대출금의 일부를 우대주로 전환하여 개인적인 재정 압박을 줄였습니다. 그룹은 합병 이후 더 안정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더 이상 성급한 결정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박 여사님이 무심코 제가 오래된 사업 부문을 정리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을 때 민준 씨가 즉시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 결정은 경영진의 결정이었고 저는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크게 소리치거나 격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결정했구나. 네, 확실하니? 미래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든 고개만 숙이지 않으면 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민준 씨의 관계는 서서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재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일하고 시간이 나면 저녁을 먹고 함께 아버지 병문안을 가고 함께 그의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많이 변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먼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르쳐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라는 단어에서 씁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1년 후 그 운명의 섣달 그냐날 밤에 우리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기념하기 위해 그룹 본사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축사에서 민준 씨는 말했습니다. KM그룹이 오늘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한 사람 덕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는 그 말을 하며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고층 유리창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의 도시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그가 불렀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언젠가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면 네가 첫 번째로 나를 일깨워줬으면 좋겠어. 일깨워주지 않을 거예요. 맞설 거예요. 그가 웃었습니다. 믿어. 저는 먼 곳을 보았습니다. 그해 섣달 그 신날 밤 저는 3일짜리 결혼을 이뤘지만 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존심이 저를 모든 폭풍을 뚫고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닌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재혼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저는 동등한 자세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무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새우를 까지 않고 아무도 교훈을 주기 위해 손을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를 분명히 아는 두 명의 성숙한 어른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여기 있어. 만약 언젠가 우리가 다시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그가 저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마이크는 제가 들게 해줘요. 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약속할게. 저는 그를 보고 다시 도시를 보았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도 이기기 위해서도 아닌 진정한 제 자신으로 살기 위해 걸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그날 밤의 사건,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걸어온 길.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재벌가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던, 그러나 결국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